어머니가 양처럼 울고 있다. 죽음 앞에서. 시는 애도의 기능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발명품. 너희는 더 많은 기능의 물건을 원할까? 저기 내가 모르는 숲. 나는 어제 산 덫을 슬픔이라 부를까? 손에 쥔 망치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 부를까? 말뚝을 박아 넣으면 울타리는 견고해지겠지만 나의 사물들은 늘 외출한 상태니까. 죽음은 내가 부르지 않아도 밤의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들짐승. 나는 만나를 땅에 뿌리며 어머니의 생을 지연시키고 있다. 짐승의 어미와 새끼가 와서 그것을 다 먹을 때까지. 시간은 유예되고 있다. 오렌지 등 아래서 어머니는 서서히 전멸하고 있다. 숲은 내가 버리지 않음으로 버려진다. 나는 버림으로 죽지 않는다. 사람은 버려질 때 죽는다. 애도는 섣부르게 숲의 식생을 지연시킨다. 슬픔이 슬픔을 구하면 구해진 슬픔은 인간이 되어 걷는 모습을 나는 자주 보았고, 함부로 시신을 숲에 버려선 안 된다. 버섯이 축구공만 하게 자라니까. 부모가 죽어야만 사람은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데, 나와 어머니는 평생을 서로의 쌍생아로서 삽시다. 삽시다. 그러니 절대로 결말이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 이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다음 세기는 어스름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식사를 끝낸 짐승들은 이제 가자고 말했다. 어머니가 양처럼 운다. 너희는 나를 선지자라고 불렀다. 한영원 시인의 시 저기 내가 모르는 숲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786회 1부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세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지금 만나요로 채워볼 예정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봄날의 책 시인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한영원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영원 시인님,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 쓰는 한영원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소개가 간단하고 저에게 있는 프로필도 딱 그 코다크롬을 출간하신 시인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그 인적 사항이 비밀리에 신비롭게 감춰져 있으세요.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는 소개가 있다면요? 감추려고 감춘 건 네. 아니고 없어서 안 말하는 건데요. 네. 뭐 더 조금 길게 말하자면 소설도 쓰고 희곡도 쓰는 사람이에요. 네. 그 가까움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소설을 쓰시나요? 네. 언제부터 소설을? 원래 제가 네. 대학에서 소설 전공도 했었고, 네. 그래가지고 아직도 좀 쓰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이제 시집을 내셨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약간 그 개별의 시들을 지면에 발표한 이력 없이 한 권의 시집으로 독자분들을 처음 만나셨어요. 그 시집의 출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등단 준비하면서 이제 시를 쓰다가 시집 분량으로 시가 모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문예지나 신춘문예 내는 거 말고도 출판사에 한번 적극적으로 내보고 싶어서 이제 봄날의 책이라는 출판사에 투고하게 되었어요. 네, 특별히 봄날의 책을 좀 좋아하셨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제가 권누리 시인이랑 친한데 네. 그 친구가 봄날의 책에서 시집을 내게 되었을 때 그 출판사 자랑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집 내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 작가가 뭔가 참여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전반적인 참여라고 하면 조금 약간 일반적인 시스템하고는 다르긴 하네요. 네.
그러면 표지가 사실 너무 아름답잖아요. 봄날의 책 시선집이 다 아름다운데 이걸 이렇게 펼쳤을 때 뭐 한 편의 그 그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지들 항상 잘 고르시는 것 같은데 이 표지를 고를 때 작가님도 그럼 참여를 하신 건가요? 아, 네. 그렇구나. 이 봄날의 책 시인선이 제가 알고 있기로 작가가 직접 표지의 그림을 골라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의무군요. 네. 너의 시집은 너의 손끝에서 시작. 책임을 져라. 네네네. 무섭네요. 그랬군요. 책 자체를 통해 독자들과 처음 만나게 되셨을 텐데 책을 내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뭔가 글 쓰면서 이제 습작을 할 때는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글은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었는데 제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더 좋은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이걸 읽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좀 외롭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참 좋았고 뭔가 누군가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세계를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일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책을 내기 전에는 좀 약간 그 감이 좀 없잖아요. 이걸 모두가 정말 읽는다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각이었다가 정말 모두가 물성을 가진 상품이 돼서 읽었다고 했을 때 저도 좀 처음에 잘 못 받아들여서 정말 뭐 이랬는데 그러면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독자들과의 에피소드 아니면 어떤 리뷰가 기억에 남는 게 있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뭔가 제가 책을 내고 좀 한동안 막 찾아보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책을 낸 사실로부터 좀 도망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제 책을 읽은 친구가 뭐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이냐고. 대단한 질문을 던지는 친구를 두셨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게 나 뭐로부터 도망치고 있지? 이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 시집은 정말 다양한 각도로 슬퍼하고 있어. 그게 참 좋아. 그러니까 도망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대단한 친구분. 그게 너무 좀 독자의 반응으로서 기억에 남는 반응 같았어요. 그러네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 시집을 냈을 때 친구가 이 시집에 대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제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글 쓰는 친구들이 아니고 미술 작업하거나 음악 작업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너무나 지금 약간 제가 지금 처음 뵀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어디에 이제 등단하신 후에 사진, 프로필 이런 게 올라와 있지 않으셔서 실물을 처음 이렇게 딱 뵈셨는데 그 글보다는 미술과 음악 쪽에 가까운 그런가요? 네, 뭔가 느낌이 왠지 느낌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막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사람이 책을 낼 수가 있어? 어떻게 글을 써서 책을 낼 수 있어? 막 이런 반응이 많았던 이렇게 그리고 것 같아요. 많이 썼어? 맞아요. 네. 그런 반응이 네. 있었군요. 그러면 그렇게 시집으로부터 도망을 친 다음에 그래도 이제 한 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 되셨는데 근황이 어떻게 되신지 궁금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요. 네. 뭐 낭독회 조금 하고 시도 좀 쓰려고 노력했는데 잘 못 썼고 제가 원래 여름에는 좀 더워서 여름 시즌은 좀 비수기 글을 못 써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제 시집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남들한테는 이렇게 읽혔겠구나 이런 걸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친구가 뭐 슬펐다 이런 감상을 좀 말해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 시집을 친구랑 한번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저도 공감을 했지만 그 친구는 슬퍼. 너무 슬퍼 이러는데 정말 그 친구의 말과 모두의 마음이 슬픔을 같이 느꼈다는 것을 아까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시집의 제목 코다크롬입니다. 코다크롬은 놀라운 색과 톤의 재현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코닥사의 컬러 필름인데요. 이제는 단종된 이 아름다운 빛깔의 필름이 다채로운 스펙트럼 속에서 나와 너가 가진 선명한 이름을 감각해내는 이 시집과 여러모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에 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다크롬이 이제 단종된 지 좀 오래된 필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필름을 쓴 사진집 같은 거는 볼 수 있지만 다시는 이 필름으로 세상을 저희가 직접 찍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름으로 세상을 찍어왔던 사진가가 이 필름이 단종되었을 때는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으로 그 코다크롬이라는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왠지 괜찮을 것 같다? 사진가가? 이런. 괜찮을 것 같다, 사진가가. 네. 사진가는. 저는 제목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그렇군요. 네. 그 사진가가 그 필름이 없어져도 계속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좀 막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해야만 하기도 해, 라는 호승심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뭔가 그 사진가의 마음에 대입한 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글을 쓰면서 뭔가 항상 잘 될 것 같다, 뭐 미래적으로 잘 될 것 같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작품적으로 잘 써야지, 뭐 이런 작품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쓸 때는 쓰거든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이 시를 쓸 때만은 잘 써야지, 그리고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을 야심과 포부. 네.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 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집에서 제일 좀 미래지향적인 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집의 제목으로 코다크롬을 정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도. 근데 코다크롬을 아시는 걸 봤을 때 약간 사진을 직접 찍으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기도 해요. 이렇게 필름 카메라로, 디카로 뭐. 네, 필름 카메라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이 시집이 사실 발표된 시들을 묶은 게 아니라서 언제 썼고 이런 그 시간대를 저희가 잘 유추하기는 어려운데, 가장 먼저 쓴 시가 기억이 나시나요? 이 시집은 생각보다 초반에 있는 시들, 그냥 시간 순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초반에 있는 시들이 제가 가장 좀 어릴 때 쓴 시들이고, 지금에 있는 시가 가장 현재에 있는 시인 거죠. 근데 이 시집에서 제일 오래된 시는 기억이 나실까요? 네. 아마도 그 밤의 하이웨이라는 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가 묶여 있고 시간대별로 이제 쓴 시들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몇 년 정도 쓰신 시를 묶으셨을까요? 이 시집이 아마 한 8년에서 9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네. 8년에서 9년이요? 네. 정말요? 네. 그렇군요. 너무 엄청난 기간을 들어서. 그런가요? 네. 그러면 8년 전에, 9년 전에 나와 지금 최근에 내 글이 같이 한 권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나 놀랍네요. 네. 제가 보면 나의 어떤 과거 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 책이겠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면, 책 이야기를 좀 내용 얘기를 해볼게요. 코다크롬 전반에 이국적인 이름과 배경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해설을 맡은 선우은실 평론가는 국적을 초월한 다양한 이름들을 일컬어 나와 불화하는 분리된 나들이라고 짚어주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낯선 이름들과 장소들을 통해 문득 시인님께서 시적 영감을 얻는 대상이 이제 궁금해졌어요. 주로 어떤 이름들과 어떤 장소들이 시로 포착되는 걸까요? 제가 좀 낯선 단어나 이름 이런 거를 메모해 놓는 거를 좋아해요. 메모광. 네. 네. 그래서 책이나 영화나 그냥 어떤 지나가면서 본 어떤 장면들 중에서도 좀 낯선 단어가 나오면 그걸 이렇게 잘 적어두는데, 왠지 내가 이 단어에 끌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단어가 가진 어떤 언어적 힘이 나를 매료시켰기 때문에 내가 끌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가 왠지 모르게 저 사람 뭐 유해라는 이름을 가졌을 것 같은데, 이러면 그 사람의 이제 행동이나 그런 이미지를 딱 보고 약간 인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외로워 보이는 이유는 왠지 아주 오랫동안 뭐 파미르 고원 같은 곳에서 혼자 살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혼자 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타인의 세계를 가장 간단하고 간추려서 호명할 수 있는 방식이 낯선 이름들이나 단어들을 붙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뭔가 영감이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선적으로는 나를 매료시킨 단어를 일단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알아가는데 상상이 덧붙여진다. 네. 약간 근데 이게 소설가의 마인드라 저는 들으면서 이건 소설가인데 이렇게 생각을 진짜? 한 게 제가 좀 이런 게 시인하고 전시를 보러 가면 네. 시인이 이제 이렇게 다른 메모들을 해야 감각적으로 뭐 이렇게 뭘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적힌 어떤 내용과 그림을 보고 네. 제가 지어서 써요. 메모를 지어서 쓰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한참 그 미술관을 갔다 나와서 맥주를 마시면서 소설가들은 그러니? 막 이랬는데 저랑 메모의 방식이 좀 비슷하셔서 소설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 썼던 소설의 내용 한 가지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썼던 소설이요. 제가 써둔 게 좀 많은데. 아니, 항상 뭐가 많으시네요. 네, 한 가지만 한번.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저는 되게 좋아하지만 네.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 소설이 있어요. 더 좋아. 네. 네. 그 터마와 요라는 소설인데. 터마와 요라는 소설인데요. 터마라는 애가 나오고 요라는 애가 나와요. 근데 이제 나는 터마의 애인인데 요는 터마의 전 애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명이 주인공이 되는 그 소설인데요. 도시에 야구 경기장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 터마라는 내 애인이 자신의 전 애인과 매 주마다 야구 경기를 보러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팬들은 말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나는 야구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싶기도 한데 왠지 왜 전 애인이랑 가는 거지? 좀 신경 쓰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요라는 인물을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미워할 수 없는 타입의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땐 되게 잘 이야기하고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왔을 때는 저는 약간 침울한 거죠. 저 사람 완전 사랑스러운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다음 경기를 보러 가는 날이 되었는데 이제 요가 우리 집에 전화가 와서 미안한데 터마한테 나 오늘 경기 못 보러 갈 것 같아 라고 말해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데?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응원하는 팀을 까먹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요가.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야? 너랑 터마는 항상 같은 팀을 응원하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했더니 나랑 터마는 항상 다른 팀을 응원하는데 그거는 그 야구 경기장에 앉아있는 순간에 결정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 야구 경기장 가서 순간에 터마가 응원하는 팀의 반대팀을 너가 응원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했더니 요가 그런데 나 더 이상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뭔가 그럴 만한 힘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요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소설인데 저는 그 셋의 관계성이 되게 재밌고 뭔가 납득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근데 얘네는 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그런 소설이에요.
오늘 시집에 대한 소개보다 소설 얘기. 네, 오늘 당찬 포부로 이제 시집은 냈으니까 이제 다음은 소설이다 이제 하고 나오신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빠져들었어요. 약간 그러면서 그래요? 왜 같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네, 토마와요. 네, 좋습니다. 토마와요 왜 그러는 걸까? 정말 계속하면서 제가 네요. 다음에 한번 소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돌아와서 그래도 코다크론 얘기를 코다크론 얘기.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아까 질문에 이어서 이제 다양한 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인님에게 혹시 다양한 나의 모습들이 있고 그 나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시인님에게 어떤 자기 자신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소설 얘기는 정말 잘하셨는데. 네. 소설 얘기니까. 네. 그냥 그 순간에 저만 좀 존재하는 느낌이 항상 드는데 오히려 타인들이 너 좀 그런 편이야. 너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줄 때 그렇구나. 난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나 친구들이 저를 더 잘아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쩌면 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배우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타인을 대하는구나. 저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혹시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을까? 이런 것을 떠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다양한 나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군요. 이제 나라는 것들이 시집에서 사실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나에 의해 이름이 호명됨으로써 비로소 탄생하는 나라는 상상들이 좀 있어서 이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관측됨으로써 양자의 상태가 구성되는 양자역학의 개념과도 겹쳐 보여서요. 혹시 이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첫 북토크에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뒤에 질문과 연결시켜보자면 시에 나와 있는 부분들 제가 뽑아왔어요. 시 전반에 이제 물리와 수학의 그림자가 있는 것들이 미장아 빔에서는 이제 물리 안에서 우리는 정당했다. 하나 둘 나의 책임 없는 변수라는 문장이 있고 부르바키에서는 이건 수학자의 무덤일 수도 있겠다. 죽음의 앞뒤에는 어떤 공식을 대입하는 게 나을까? 네, 이것인지 궁금하겠죠? 네. 그래서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과는 아니고요. 네. 저는 전공은 사실 극작가예요. 네. 그래서 글을 쓰는 전공이었는데 북토크에서 시인님 혹시 과학 쪽에서 일하시냐고 네. 이런 얘기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았으면 됐죠. 네. 네. 뭔가 약간 배우가 돼가지고 연기에 성공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걸 의도하셨었을까요? 그렇게 글 쓰는 전공처럼 안 보여야겠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냥 과학을 좀 좋아하긴 해요. 그렇군요. 네. 저도 좀 좋아해요. 그렇군요. 혹시 이번 시들 근데 8, 9년이나 쓰셨다고 하셨으니까 시기마다 다를 것 같은데 좀 작가님한테 영감을 준 생각들, 철학들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양자역학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저는 좀 재밌는 게 제가 그 이공계 쪽에서 있는 증명이나 정의 같은 확고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장들을 봤을 때 그게 되게 문학적인 내포를 가지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시집 중에 약속 없는 세계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그 시에는 약속이 정말 없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약속할 수도 없고 과거를 회상할 수도 없는 세계거든요. 시간이 뭔가 역순으로 흐르기도 하고 중첩돼 있기도 하고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그 시에서 확실한 거는 그 시 안에 있는 화자가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그럼에도 뭔가를 사랑해보려고 한다?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 순간성을 가지고
어쩌면 그냥 그 현재의 분자로서 말하면 좀 분자의 단단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현재인 것 같고 그런 게 되게 양자역학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 어떤 명료한 문장들 있잖아요. 사실을 적시하는 문장, 뭐 명제들 그런 거에서도 너무 매력을 느껴서 사실 심심할 때 계속 읽어요. 예뻐, 멋져 막 이렇게 하면서 읽는데 이제 계속 연결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종교적인 소재와 표현들도 자주 포착이 되어서요. 혹시 이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종교의 믿음이나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이 인간을 많이 설명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어떤 종교에서든지 묵시록이나 계시록 같은 파트를 좀 좋아해요. 네. 그 파트가 네, 항상 어떤 종교에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계시록에서는 뭔가 너네가 신을 잘 믿으면 구원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신을 믿든 믿지 않든 언젠가 세계는 망한다 이런 내용을 그 계시록에는 담고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단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재미있거든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이 시집에도 그런 계시록적인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데 뭐 샤먼이라든지 선지자, 예언자 이런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데 뭔가 사이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세대를 보면은 좀 종말에 가까운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뭔가 시간을 거듭할수록 기후위기라든지 전쟁사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게 갈수록 보이는데 그런 서사 안에서도 뭔가 무언가를 하려고 꿈틀거리거나 움직이거나 애쓰는 모습이 아무리 바꿀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시집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좀 드러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설명을 좀 들으니까 약간 납득이 가는 것들이 있네요. 정말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도 조금 드려볼게요. 자동 피아노라는 시에서 악기에도 영혼이 있을까? 이것은 녹음된 슬픔일까? 그리고 플래시 셔터 플래시라는 시에서는 샤먼은 어떻게 영혼을 재현하는 걸까? 그리고 하나에게라는 시에서는 여행의 세계는 그렇게 재생되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현하는 일에 대한 시인님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한 얘기랑 좀 관련 지어볼 수 있는데 저는 뭔가를 다시 이렇게 재현하고 다시 봄으로써 그때 내가 어땠지? 어떤 마음이었지? 이런 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설 중에 하나가 그 무당이 다른 사람으로 빙의할 때 사실 그 사람의 영혼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아생전에 관찰했던 주변의 귀신들이 모여서 그 무당의 몸으로 들어와서 흉내를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되게 연극 같고 재미있다고 느껴져요. 네, 이거 되게 전체론적인 얘기잖아요. 맞아요. 너가 나냐, 널 지켜본 너의 모든 걸 아는 게 너냐, 들어온 내가, 빙의된 내가 너냐. 재밌네요. 제가 사실 파묘를 얼마 전에 봤어요. 뒤늦게 봤죠.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도 봤다. 이런 거 보셨나요? 네네, 봤어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사실 무서운 걸 좀 못 봐가지고. 아, 정말요? 되게 잘 보실 것 같은데. 되게 못 봐요. 네. 그래서 엄청 긴장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안 무서워가지고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무섭게 하려는 건 아니고 좀 흥겹던데요. 맞아요. 네네. 우리가락 최고 뭐 이런 느낌 좀 들었어요. 무서운 거 잘 보시는군요. 저는 일단 그 공포증이 조금 없어요. 고소공포증 없고요. 없어요. 그렇답니다. 이런 질문도 들어보고 싶어요. 너는 커서 나의 연인이 된다. 또는 우리는 연애했다. 라는 좀 선언에 가까운 발화가 시의 맥락 안에서 좀 나타났을 때 전 돌연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시인님에게 사랑은 시 안에서 주로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별로 막 사랑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척을 좀 하는데 왜냐면 약간 구질구질해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래서
그런데 어떤 분이 제 시를 읽고 정말 유성애적인 시다, 시집이다, 이런 사랑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뭔가 시에서 오래된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연인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있어서는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죠? 저는 엄마나 좀 오래된 친구도 뭐 연인 같을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방식의 연애나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한 인물이 다른 인물과 좀 지독하게 얽혀 있고 오래도록 관계 맺는 방식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뭔가 한 사람을 되게 오랫동안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결국엔 미워지더라고요. 네,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네, 그쵸. 네. 그래서 근데 그 태초에 처음에 사랑했던 마음을 까먹는 게 되게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저의 근원적인 슬픔이 될 때가 많거든요. 변한 관계인데 예전에 있던 그것이 지나간 옛날에 네, 내가 맞아요. 잃은 게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인의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사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러 존재들이 강력하니까 연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군요. 정상성에 대한 의문도 좀 들었는데요. 그 정상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목소리를 이제 시집 전반에서 느꼈는데 시의 세계에서는 보편적 공감을 얻는 것과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것의 위계가 전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님의 시에서도 낯설고 이상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새로운 질서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령 좀 예시를 들어보면 묵시의 세계에서 늘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되기도 하는 것. 또 병을 선고받으면 병으로서 걸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우산이 없기 때문에 택시 기사의 트렁크 안에서 마음에 드는 우산을 고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네, 어떨까요? 제가 좀 당연한 것에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은데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왠지 도시에 살면은 정말 모두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걷고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쓴 시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아는 단어도 저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가지고 그럴 때면 꼭 그 단어 사전에 한번 찾아볼 때도 있고요. 네. 그 글을 쓸 때 제가 좀 어찌 되었던 간에 언어를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소설이나 희곡을 쓸 때는 어떤 자의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납득이 되어야만 그걸 뱉어내는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시를 쓸 때에 있어서는 어떤 문장을 뱉어놓은 순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언어가 뭔가 제 사유를 앞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게 뭔가 시의 힘일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요. 그 뱉어놓은 문장을 또 납득시키기 위해 제가 또 어떤 역설적인 문장을 사용해서 그 문장을 설명하기도 하고 당연한 문장을 또 당연하지 않다고 서술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소설도 희곡도 쓰는데 이제 시의 변별점이 나보다 앞서 나오는 그게 조금 알듯도 한데요. 결국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좋아하셨던 게 시일까요? 어떤 걸 제일 좋아한다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 좋아서요. 저는 이제 항상 꼬시거든요. 소설 써라. 이렇게 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소설 써라.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만 하는 게 아니죠? 네. 꼭 소설가 분들이 그렇게 네. 말하세요. 저희가 짠 게 아니에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라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글을 전공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언제부터 글을 쓰고자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고등학생 때 제가 이과였어요. 뭐야? 아까까지 대답 안 하셨잖아요. 네. 고등학생 때 이과였던 게 뭐 대단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었는데
생물학과나 그런 물리학과 이런 데를 좀 가보려고 했었거든요. 그 글은 뭐 대학 가서도 쓸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좀 수능이 망해서 못 가게 됐는데 아유, 많죠. 네. 네. 근데 뭔가 그 글 전공을 하는 대학을 가면서 느끼는 생각이 꼭 글을 써야만 하는 순간이 있구나,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에 안 하면 뭔가 한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고등학생 때 가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굉장히 오늘 얘기를 나눈 와중에 순간에 대한 그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되게 그 포착이 되게 많은 어떤 계기나 장면들이 되는 것 같은데 어릴 때 내가 이렇게 글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좀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된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더 어릴 때. 제가 그 초등학생 때 네. 그 아버지가 카미의 이방인을 초등학생 읽힌 적이 때.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그걸 보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울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요? 초등학교 아마 6학년 때였나? 진짜 너무 적절한 시기에 너무 조기 교육이죠, 이거.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교육이 먹혔고. 아버지께서 하필 까미의 이방인을 주신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아버지가 그런 좀 고전 소설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재밌다 하면서 주셨던 것 같아요. 야, 초등학교 6학년에게 벌써 이방인의 그 이야기를 평생 너는 이런 인간이야,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거고. 네, 좋네요. 이름이 사실 한영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필명이신가요? 네, 필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왠지 지으신 이름일 것 같아서 네. 선택하신 단어인 거니까 한영원 시인님께서 영원에 가장 가까운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름을 영원이라고 지은 거는 그 영원이라는 뜻에서 지은 건 아니고 그래요? 네. 그냥 이응이 많이 들어간 이름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군요. 한영원, 이응이 3개. 네. 저도 3개. 그러네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영원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지어놓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 너무 무겁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영혼에 가장 가까운 거, 그게 뭐랄까, 저한테는 결국에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서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혹시 매드맥스 보셨나요? 저 봤는데 네. 좀 가물가물해요. 요즘에 본 것들이 좀 가물거리시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럴까요? 그렇기도 해요. 네,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역사가 할아버지가 나와요. 네. 그 몸에다가 막 성서나 신화나 그 역사 이야기들을 막 다 타투해 놓은 그런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되게 한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 팍팍한 세상인데 그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만 들려줘도 계속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영원히 영원하겠구나. 인류가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거기서 분명히 무언가가 촉발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미지나 감정이라든지 아주 개인적인 거지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동의하는 이야기 강하고 길고 깊고 끝이 없고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미래감이라는 어떤 카피를 출판사에서 많이 사용을 해주셨는데 저도 읽으면서 되게 미래에 대한 어떤 예감? 과거를 다시 소환해서 보는 어떤 미래감과 과거감이 공존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에게 어떤 미래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미래를 막 엄청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막 과거를 후회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네. 그냥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있다. 네. 그게 제일 저에게 있어서는 정확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집에서도 사실 일부의 이야기들은 저한테 있어서 좀 오래전에 쓰여진 이야기라서
왜 이런 마음으로 썼을까 들여다보면은 엄청 새로울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4부의 이야기들은 가장 최근의 이야기들이라서 가장 저의 몸에 좀 달라붙어 있고 좀 친밀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라서 아마 저한테 있어서는 현재라는 감각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순간이 중요하고 네. 현재가 중요하고. 저는 좀 시간대의 차이는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을 읽었는데 8년 9년일 줄은 네, 이렇게까지라니. 그래서 나를 어릴 때부터 보는 사진첩처럼도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글 내가 쓴 건 그때 어떻게 어떤 상황에 어떤 시기에 썼는지 좀 같이 추억하고 붙어갖고 이렇게 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권이 나의 10년이라니 생각한다면 시집을 내고 기쁜 마음이 크셨을까요? 도망가셨다고 하셨으니까 짧았을까요?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왜 기뻐해야 하지? 라는 것을 생각하기까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시집에 나왔으니까 축하한다는 말 해줬는데 왜 축하해야 하는 과정일까? 이런 항상 의문이 많으시네요. 네, 맞아요. 좀 의문이 많긴 네.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납득해야만 스스로 저를 축하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에 와서의 결론은 제가 아무리 이 시집을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어 하지 않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이 책을 낸다라는 과정이 한 권의 책이 뭔가 세상에 나온다는 과정이 그냥 그 독자적으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막 아무리 축소하고 싶다든지 함부로 대하고 싶다든지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약간 꼭 그 생각을 하기 전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하고 차근차근 하시는 게 사실 시에서도 저는 이 전개가 느껴져요. 전개를 하고 계시면 같이 따라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결국 그걸 멈추진 않으시는 거죠. 이 생각을 멈추면 편한데 그냥 하는 거죠. 맞아요. 의문이 들면 하고 나아가고 이만큼이나 쓰고 그러셔서 이 시집을 묵고 나서의 생각들을 마무리하신 후에 어떤 작업들을 잘 하셨을까요? 시나 아니면 혹시 소설을 쓰셨나요? 끝내고? 네, 이 시집을 이제 내고 겨울 지나고 나서부터는 소설을 정말로 소설을 썼는데요. 넘어오세요. 네, 그래서 든 생각이 제가 뭔가를 말할 때 이걸 솔직한지 뭔가 겁쟁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말할 때 다 말해야 돼요. 그 전체 처음부터 어떤 일이 왜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고 이것까지 다 안 말하면 말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럴 기회가 없으면은 사실 좀 말하는 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그냥 가버리거든요. 오늘 얼마나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뭔가 소설은 어쨌든 긴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긴 호흡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호흡을 쓰기까지 또 이 시집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소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써나가야 할 시에도 또 더 긴 호흡으로 시를 쓸 수도 있겠다. 더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와 소설을 앞으로 좀 병행해서 작업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네. 너무 좋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한 편의 시를 낭독을 부탁드렸었는데 골라오신 시가 어떤 시일까요? 그 서머타임 에이미라는 시인데요. 네. 54쪽에 있습니다. 네. 서머타임 에이미. 여름에는 좀 더 부지런해지기로 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슬프기로 하였다. 이 빛과 숲을 얼마나 오랫동안 걸으면 출구가 나올까? 쇄골은 여름 동안 밀린 적 없던 일기처럼 내게서 가장 가까운 뼈. 매일 일기를 써도 어제는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이 연습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본다. 유리된 관념과 물질은 이야기 없이도 이어질 수 있다고. 숲은 슬픔과 관련 없이 항상 존재했던 것처럼. 시간은 영혼을 만드는 발명품처럼 보인다.
서머타임이 이토록 오래 지속된다면 여름의 무늬는 깊게 몸에 새겨질 것이다.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보면 언제 생긴 것인지 묻지 않기. 신의 몸을 보면 투명하게 잘라 나누기. 빛나는 오브제는 만지지 말고 놔두기. 에이미, 아름다운 것을 보면 슬퍼하기. 여름은 끝없이 더워질 수 있고 빛은 주광성이 있어 끊임없이 빛을 쫓는 패러독스 빛. 이 세계를 구성하는 구심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태는 용서될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인데 왜? 빛과 숲은 천천히 박리되고 있다. 영원토록. 여름에는 좀 더 일찍 일어나기로 하였다. 숲에서는 슬픔을 잃지 않고 걷기로 하였다. 오늘 본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얘기해야지. 빛과 숲을 100번 적는다면 빛과 숲이라고 발음하게 될지도 모른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를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시가 되게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시여서 골라왔습니다. 네, 오늘 정말 무덥죠. 네. 정말. 근데 또 어떤 책을 막 여름에 어울린다고 하고 나중에 또 이건 겨울에 어울린다고 사계절 사실은 근데 네 오늘 정말 잘 어울리는 시였어요. 가장 애착하시는 시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그 아우리스트라는 시를 되게 좋아해요. 네. 독자분들 사실 이 시집을 읽고 나서 좀 바로 책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보시지 못했다가 이제 독자분들이 이제 읽고 계실 텐데 아우리스트 왜 어째서 가장 애착을 하실까요? 일단 이 시를 쓸 때 제가 되게 좀 자유롭게 썼던 느낌이 들어요. 뭔가 시를 쓸 때 어찌 되었던 간에 그 규율이라는 게 있고 규율이 또 자유를 만들기도 하니까 그 안을 뭔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아우리스트를 쓸 때는 뭔가 그 야생마를 타고 막 달리듯이 되게 기분이 좋게 쓰여지면서 제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면 사실 읽기가 어렵죠. 맞아요. 네. 앞으로의 쓰실 시들도 사실 이런 기분을 좀 가지고 쓰게 되실까요? 이런 자유로움. 반반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규율과 네. 자유. 그렇군요. 사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문장의 소리 그 습작할 때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진짜요? 저희 애청자셨군요. 네. 뭔가 혼자 있는 기분이 들 때면은 이거 라디오 틀어놓고 많이 글쓰기도 했어가지고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쩐지 애청자셔서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감사해요. 스튜디오에 처음 오신 거겠죠? 스튜디오는? 네네. 한 12번 정도는 오신 것처럼 잘해주셔서 네,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다음 주 786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달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